내가 이 나이에 보따리를 메고 다닐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40살? 김철수. 제 이름입니다. 석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서울 구로구의 작은 봉제 공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아니, 평범하다기보단 그냥 하루하루 겨우 버티는 사람이었죠. 월급은 늘 빠듯했고 집에 가져다주는 돈은 늘 모자랐어요. 아내 순이는 항상 말했어요. 당신 이러다 우리 애들 대학은 어떻게 보내려고 그래요? 맞는 말이었죠. 고등학교 2학년인 큰아들 민수, 중학교 3학년인 딸 은지. 애들은 쑥쑥 크는데 제 주머니는 점점 가벼워지기만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공장 사장님이 전 직원을 모아놓고 말했죠. 미안하지만 회사가 다음 달부터 문을 닫게 됐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니, 진짜 무너졌죠. 그날 밤 저는 소주 한 병을 들고 한강 둔치에 앉아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술 기운 때문인지 별로 춥지도 않았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했어요. 40살의 나이에 제 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였고 그렇다고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15년간 재봉틀 앞에서 단추 달고 옷깃 박는 일만 했을 뿐이에요. 그때였어요. 옆에 앉아있던 노인 한 분이 말을 걸어왔죠. 젊은 양반이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요? 저는 대충 제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노인분이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그럼 장사를 해보시오. 발품 팔면서 돈 버는 거, 그것도 괜찮은 일이오. 장사요?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저는 장사 같은 건 해본 적도 없는데요. 누가 처음부터 잘하던가요? 나도 젊었을 때 보따리 메고 전국 팔도를 돌아다녔소.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제일 재미있었어요. 보따리 장수라니. 요즘 시대에 무슨 보따리 장수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 노인분의 눈빛이 너무 진지해서 저는 그냥 듣기만 했어요. 요즘은 인터넷이다 뭐다 해서 다들 온라인만 찾지만 사람 사는 곳엔 여전히 물건이 필요하오. 특히 시골 마을이나 작은 도시 같은 곳 말이오. 직접 찾아가서 물건 팔고 사람들 만나고 그러다 보면 길이 보일 거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그 노인분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보따리 장수, 발품 팔아 돈 벌기. 뭔가 바보 같은 생각 같았지만 지금의 저한테 다른 선택지가 있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해보자. 일단 해보는 거야. 순이한테 말했더니 처음엔 기가 찬다는 표정이었죠. 보따리 장사요? 당신 정신 차려요.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아니, 들어봐요. 요즘 시골 같은 데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마트 가기도 힘들잖아요. 제가 직접 찾아가서 필요한 물건 팔면 되잖아요. 그래도 일단 한 달만 해볼게요. 안 되면 말고요. 결국 순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보다 더 절박했으니까요. 저는 퇴직금으로 받은 300만 원을 들고 동대문 도매시장으로 향했어요. 양말, 수건, 속옷, 비누, 치약, 생활용품들을 가득 샀죠. 그리고 헌책방에서 낡은 손수레 하나를 5만 원에 구입했어요. 자, 이제 시작이야. 첫 번째로 간 곳은 경기도 가평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한번 가봤던 기억이 있는 동네였거든요. 버스를 타고 2시간을 달려 도착한 가평은 생각보다 한산했어요. 손수레를 끌고 마을 어귀에 들어섰을 때 동네 할머니 몇 분이 저를 신기한 듯 바라봤어요. 아이고, 이게 누구요? 장수가 왔네. 요즘도 보따리 장수가 있나? 할머니들이 웅성웅성거렸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안녕하세요. 생활용품 팔러 왔습니다. 양말, 수건, 속옷. 필요하신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목소리도 제대로 안 나오고 물건 가격도 머뭇머뭇했죠. 하지만 할머니들은 의외로 반겨주셨어요. 양말 몇 켤레 줘보서 우리 영감 거 좀 사야겠네. 수건도 있어? 때밀이용 거친 수건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첫 장사가 시작됐어요. 한 할머니가 양말 3켤레를 사셨고 다른 할머니는 비누 5개를 샀어요. 그날 하루 매출은 52,000원. 원가를 빼면 순이익은 고작 2만원 남짓이었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저녁 때 마을 회관 앞에서 김밥 하나를 먹으며 생각했어요. 이 일이 계속될 수 있을까? 정말 이걸로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때 한 할아버지가 다가오셨어요. 젊은 사람이 고생이 많구만. 근데 보따리 장수가 요즘도 있다니 신기하네. 네. 먹고 살려니 이것저것 해봐야죠. 다음엔 언제 오나? 아마 일주일 후쯤 다시 올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우리 집사람 팬티 좀 사다 줘. 요즘 마트 가기 힘들어서 맨날 다른 것만 입고 있거든. 할아버지가 2만 원을 건네주셨어요. 선금이었죠. 꼭 가져다 줄게요. 그날 밤 저는 가평에서 그리 멀지 않은 여관에 묵었어요. 방값 3만 원. 그날 번 돈으로는 턱도 없었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내일 또 다른 마을에 가면 되니까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서 생각했어요.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웃음이 났어요. 40살 먹은 아저씨가 손수레 끌고 시골 마을 돌아다니며 양말 팔고 있다니. 친구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요? 아마 비웃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가벼웠어요. 공장에서 매일 재봉틀 앞에 앉아 있을 때보다 훨씬 더요. 다음날 아침 저는 또 다른 마을로 향했어요. 이번엔 청평 쪽이었죠. 버스에서 내려 손수레를 끌고 걸어가는데 아침 해가 등을 따뜻하게 비춰줬어요. 그래, 일단 해보는 거야. 안 되면 그때 가서 생각하자. 그렇게 김철수의 보따리 장수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이막, 대립, 오. 첫 주는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가평, 청평, 양평. 경기도 일대의 작은 마을들을 돌아다니며 장사를 했죠. 하루 평균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를 벌었고 일주일 동안 모은 돈은 순수익으로 20만 원 정도였어요.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희망이 보였어요. 이렇게 한 달 하면 80만 원, 2달 하면 160만 원. 나쁘지 않잖아? 순이한테 전화로 이야기했더니 아내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 돈으로 어떻게 살아요? 당신 거기서 숙박비에 밥값까지 쓰면 남는 게 얼마나 된다고. 맞는 말이었어요. 실제로 제가 쓰는 돈을 계산해보니 하루 평균 3만 원 정도였어요. 여관비 3만 원, 식비 1만 원. 그러면 하루 순수익은 고작 1만 원에서 2만 원 사이였죠. 이러면 안 돼. 뭔가 바꿔야 해. 저는 전략을 수정했어요. 첫째, 더 많은 물건을 팔아야 했고, 둘째, 더 많은 마을을 돌아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보따리의 종류를 늘렸어요. 양말과 수건뿐만 아니라 건전지, 손전등, 반찬통, 식칼 같은 것들까지요. 손수레가 점점 무거워졌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두 번째 주부터는 강원도로 영역을 확장했어요. 춘천, 홍천, 원주. 더 깊숙한 시골로 들어갔죠. 그곳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제 물건을 더 좋아해 주셨어요. 아이고, 고맙네. 우리 같은 늙은이들 생각해서 이렇게 찾아와 주니. 다음엔 손주 옷도 좀 가져와. 5살짜리 애 옷.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들이 필요한 물건을 미리 말씀하시면 저는 메모해뒀다가 다음번에 가져다 드렸죠. 그러면서 조금씩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원주의 한 할머니는 제가 올 때마다 보리차를 끓여주셨고, 홍천의 한 할아버지는 직접 키운 배추로 담근 김치를 한 포기씩 주셨어요.
장수 양반, 이거 가져가. 집에 가서 식구들이랑 먹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가져가라니까. 그럴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 사람들은 저를 그냥 물건 파는 장수가 아니라 마을에 찾아오는 손님처럼 대해주셨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게 순탄한 건 아니었어요. 어느 날, 춘천의 한 마을에 갔을 때였어요. 평소처럼 손수레를 끌고 마을 어귀에 들어서는데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험악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야,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 안녕하세요. 생활용품 팔러 왔는데요. 허가증 있어? 네? 허가증이요? 행상하려면 허가증 있어야 되는 거 몰라? 신고 안 하고 장사하면 불법이야. 저는 당황했어요. 허가증? 그런 게 필요한 줄 몰랐거든요. 저 그냥 작은 물건 조금씩 파는 건데 작은 거든 큰 거든 장사는 장사야. 당장 여기서 나가. 결국 저는 그 마을에서 쫓겨났어요. 물건 하나 팔지 못한 채 손수레를 끌고 터벅터벅 걸어 나왔죠. 허가증. 그런 게 필요했구나. 집에 돌아와서 알아보니 정식으로 행상을 하려면 관할구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것도 복잡한 서류를 준비해서요. 젠장, 한숨이 나왔어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던 일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냥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구청에 가서 행상 신고를 했고 일주일 뒤 정식 허가를 받았어요. 좋아, 이제 떳떳하게 장사할 수 있어. 세 번째 주가 시작됐어요. 이번엔 충청도까지 내려갔어요. 충주, 제천, 단양. 더 먼 곳이었지만 그만큼 경쟁자도 적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손수레가 고장난 거예요. 바퀴가 빠져버렸죠. 저는 길 한복판에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고쳐? 그때 지나가던 트럭 한 대가 멈춰 섰어요.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 손수레 바퀴가 빠져서요. 어디 봅시다. 그 남자는 트럭에서 공구를 꺼내더니 뚝딱뚝딱 손수레를 고쳐줬어요. 겨우 10분 만에 말이죠. 됐어요. 이제 쓸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얼마 드릴까요? 아니에요. 그냥 도와드린 거예요. 근데 보따리 장사하시나 보네요? 네. 이것저것 팔면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남자는 제 손수레를 보더니 말했어요. 힘들겠네요. 이걸 끌고 다니려면. 괜찮아요. 이것도 일이니까요. 혹시 제 트럭 타고 다니실래요? 저도 이 근처 마을들 돌아다니면서 농산물 수거하거든요. 같이 다니면 서로 편할 것 같은데. 정말요? 남자의 이름은 박대식이었어요. 지역 농협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매일 마을을 돌아다니며 농민들한테서 농산물을 수거하는 일을 했죠. 같이 다녀요. 제가 농산물 수거하는 동안 당신은 장사하고. 어때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는 박대식 씨와 함께 다니기 시작했어요. 트럭을 타고 이동하니까 훨씬 편했고 더 많은 마을을 돌아다닐 수 있었어요. 매출도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루 평균 10만 원어치를 팔 수 있었죠. 순수익으로 따지면 하루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였어요. 이 정도면 할만하잖아? 희망이 보였어요. 하지만 넷째 주 또다시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단골로 다니던 한 마을에 큰 슈퍼마켓이 생긴 거예요. 그것도 배달 서비스까지 하는 곳이었죠. 할머니들이 말씀하셨어요. 미안한데 이제 슈퍼마켓에서 시키면 되니까 당신한테 살 일이 없을 것 같아. 거기가 더 싸거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경쟁자가 생긴 거죠. 그것도 제가 감당할 수 없는 큰 경쟁자가요. 저는 박대식 씨한테 하소연했어요. 어떡하죠? 이러다 장사 못하겠어요.
가격으로는 슈퍼마켓을 이길 수 없으니까 다른 걸로 승부해야죠. 다른 거요? 사람이요. 당신은 직접 찾아가잖아요. 얼굴 보고 이야기 나누고. 그게 슈퍼마켓이랑 다른 점이에요.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전략을 또 바꿨어요.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더 많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안부를 물었고 손주들 이야기를 들어줬죠. 할머니, 요즘 무릎은 좀 어때요? 아이고, 물어봐줘서 고맙네. 요즘 약 먹으니까 좀 나아졌어. 다행이네요. 혹시 파스 필요하세요? 제가 좋은 거 갖고 왔는데 그렇게 조금씩 관계를 쌓아갔어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다시 저한테서 물건을 사기 시작했어요. 슈퍼마켓보다 비싸도요. 장수 양반이 오면 반갑잖아. 그냥 사는 거야. 할머니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마다 저는 이 일을 계속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첫 달 순수익은 120만 원이었어요. 목표했던 것보다 적었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적어도 굶지는 않을 정도니까요. 순이한테 전화했어요. 여보, 이번 달 120만 원 벌었어. 그래요. 고생했어요. 아내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비난하지는 않았죠. 저는 계속하기로 했어요. 이 길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해보는 거예요. 산막, 해결, 5천. 두 번째 달이 시작됐어요. 이번엔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하기로 했어요. 저는 노트를 하나 마련해서 각 마을별로 단골 고객을 정리했죠. 원주 송암리, 김옥순 할머니, 양말 좋아하심, 손주 옷 필요, 홍천 내촌리, 박철호 할아버지, 건전지 자주 사심, 보청기 배터리도 이렇게 메모해두니까 훨씬 효율적으로 장사할 수 있었어요. 손님들이 원하는 걸 미리 준비해갔으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 저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렸어요. 계절 상품을 팔면 어떨까?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필요한 건 따뜻한 물건들이겠죠. 저는 도매시장에 가서 핫팩, 내복, 목도리, 장갑 같은 걸 떼어왔어요. 역시나 반응이 좋았어요. 아이고, 핫팩. 이거 요즘 딱 필요했는데. 내복도 있네? 한 벌 줘봐. 겨울 상품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어요. 하루 매출이 15만 원까지 올라갔죠. 이거다. 저는 계절별로 물건을 바꿔가며 파는 전략을 세웠어요. 봄엔 모종과 원예용품, 여름엔 부채와 모기약, 가을엔 김장용품, 겨울엔 방한용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마을 사람들과 더 가까워졌어요. 특히 원주의 김옥순 할머니는 저를 손주처럼 아껴주셨어요. 철수야, 밥은 먹고 다니니? 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어디서 자는데? 여관비 많이 나가겠네. 괜찮아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에서 자고 가. 빈방 있으니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긴. 그냥 자고 가라니까. 아침밥도 해줄게. 결국 저는 할머니 댁에서 묵게 됐어요. 처음엔 민망했지만 할머닌 정말 손주 대하듯 저를 챙겨주셨죠. 이거 먹어. 된장찌개야. 할머니가 담근 김치도 먹어봐. 맛있지? 그날 밤 할머니 댁 안방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돈보다 소중한 건가? 사람들과의 관계, 신뢰, 정. 그런 것들이 제 보따리 장사를 지탱해주는 힘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할머니가 아침밥을 차려주셨어요. 구수한 된장찌개와 보들보들한 쌀밥.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뭘 감사해. 자주 와. 그렇게 저는 몇몇 마을에서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는 제안을 받게 됐어요. 여관비를 아낄 수 있었고 더 중요한 건 외로움을 덜 수 있었다는 거예요. 혼자 여관방에 누워있으면 가끔 쓸쓸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 밥 먹고 이야기 나누면
그런 외로움이 사라졌어요. 두 번째 달이 끝날 무렵이었어요. 박대식 씨가 제안을 했어요. 철수 씨, 우리 팀을 만드는 게 어때요? 팀이요? 네. 제가 농산물 수거하면 철수 씨가 도시에 팔고, 철수 씨가 도시에서 물건 떼어오면 제가 시골에 배달하고, 이렇게 하면 서로 윈윈 아닐까요? 생각해보니 좋은 제안이었어요. 좋아요. 해봐요. 그렇게 저와 박대식 씨는 일종의 파트너가 됐어요. 박 씨는 명품 농산이라는 이름으로 농산물 판매를 했고, 저는 철순의 보따리라는 이름으로 생활용품을 팔았죠. 함께 일하니까 효율이 2배로 늘었어요. 박 씨가 마을에서 농산물 수거하는 동안 저는 옆마을에서 장사하고, 또 저가 물건 파는 동안 박 씨는 배달하고, 두 번째 달 수익은 180만 원이었어요. 첫 달보다 60만 원이나 늘었죠. 순이한테 전화했어요. 여보, 이번 달엔 180만 원 벌었어. 정말요? 어머, 당신 대단한데요? 아내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밝아졌어요. 그 순간 저는 울컥했어요. 내가 해냈구나. 하지만 진짜 시련은 세 번째 달에 찾아왔어요. 큰 한파가 덮친 거예요. 영하 15도까지 내려가는 추위에 손수레를 끌고 다니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춥다. 손이 꽁꽁 얼어붙었고 발가락 감각도 없었어요. 그렇게 며칠을 버티다가 결국 몸살이 났어요. 박 씨 차 안에서 기침을 하며 말했어요. 박 형님, 저 오늘은 좀 쉬어야겠어요. 그래요. 무리하지 마요. 건강이 우선이에요. 저는 김옥순 할머니 댁에서 이틀을 꼬박 누워 지냈어요. 할머니가 죽을 쓰고 약을 사다 주셨죠. 철수야, 괜찮아? 네, 괜찮아요.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 잃으면 다 소용없어. 할머니 말이 맞았어요. 저는 너무 무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틀 뒤 몸이 좀 나아졌을 때 순이한테 전화했어요. 여보, 왜?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바보. 건강 챙기고 있어요? 아프지 말고. 고마워.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가족이 보고 싶었어요. 집에 가고 싶었죠.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저는 다시 일어섰어요. 좀 더 따뜻한 옷을 입고 핫팩을 주머니에 가득 넣고 다시 손수레를 끌었어요. 세 번째 달 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단골로 다니던 마을 이장님이 제안을 하신 거예요. 철수 씨, 우리 마을 복지관에서 정기적으로 장터를 열 건데 여기서 물건 팔지 않을래요? 정기 장터요? 네. 한 달에 한 번씩 할 건데 어르신들 편하게 물건 사실 수 있게요. 철수 씨 같은 분들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당연히 승낙했죠. 그렇게 저는 세계 마을의 정기 장터에 참여하게 됐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각 마을을 방문해서 큰 규모로 장사를 하는 거였죠. 정기 장터는 대박이었어요. 한 번에 30만 원에서 40만 원어치를 팔 수 있었거든요. 세 번째 달 수익은 220만 원이었어요. 여보, 이번 달엔 220만 원. 헐! 정말요? 대박이다! 순이도 이제 완전히 믿어주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석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저는 가평에 갔던 첫날을 떠올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생활용품 팝니다. 라고 외치던 그날, 그때와 지금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 저는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철순의 보따리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왔어? 철수야, 이번엔 뭐 좋은 거 가져왔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좋은 거 많이 가져왔죠. 한번 보세요. 그날 저녁, 박대식 씨와 함께 소주 한 잔을 했어요. 철수 씨, 이제 완전히 자리 잡은 것 같네요. 형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철수 씨 노력이죠.
우리는 소주잔을 부딪혔어요. 그래, 나 잘하고 있는 거야. 넷째 딸이 시작됐어요. 저는 이제 단순히 보따리 장수가 아니었어요. 마을 사람들의 친구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손주 같은 사람이었죠. 어느 날 홍천의 박철우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철수야, 너 덕분에 우리가 사는 재미가 났어. 네? 물건 사는 것도 좋지만 네가 와서 이야기 나누고 가는 게 더 좋아. 우리 같은 늙은이들한테는 그게 더 필요한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 내가 하는 일이 이런 의미였구나. 저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행복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집에 전화했어요. 여보, 나 이 일 계속 하고 싶어. 그래요.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나도 이제 믿어요. 고마워. 민수도 은지도 응원한대요. 아빠 멋있대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넷째 딸이 끝날 무렵 제 통장 잔고는 처음으로 500만 원을 넘었어요. 석 달 동안 모은 돈이었죠.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한테는 엄청난 성과였어요. 나 해냈어. 진짜 해낸 거야. 어느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저는 가평의 첫 마을로 다시 갔어요. 석 달 전 처음 보따리를 메고 왔던 그곳. 할머니들이 저를 보고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철수 왔네. 오늘은 뭐 가져왔어? 저는 손수레를 펼치며 대답했어요. 좋은 거 많이 가져왔어요. 봄이니까 화사한 거 준비했죠. 그렇게 저의 보따리 장사는 계속됐어요. 힘들 때도 있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배웠어요. 진짜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어떤 일이든 진심을 다하면 길이 보인다는 걸. 40살. 김철수. 저는 오늘도 보따리를 메고 길을 나섭니다. 여러분,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이 됐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파이팅!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좀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